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서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면 3년간 매달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로 2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일부 청년들이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자 최근 정부가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지원을 받던 청년들이 불만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창업농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최근 불만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에게 매달 지원되는 영농 정착 지원금 직불 카드를 일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청년 창업농들이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과 수입차 수리비 등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 사용처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이나 유흥주점, 귀금속 매장, 부동산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에서 최근 대중교통비와 통신비, 온라인 거래까지 제한 범위가 확대되자 청년 창업농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 상거래가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 상거래로 명품을 구입했습니까? 수입차 수리했습니까? 인터넷 상거래가 무슨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거래를 통해서 명품을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살 수 있죠. 근데 전부 다 그랬나요, 저희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몇몇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다 인터넷 상거래가 막히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는 택시비 사용까지 막히면서 일부 청년농들은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시골에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택시를 타고 들어왔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4월 1일자부터 막혔다는 거예요. 왜 택시를 막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달 초에는 이행 점검을 이유로 정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 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생계비, 생활자금으로 쓰는 건데 교통비는 사실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카드사에서 이제 지원 시스템상 도저히 이거는 자기네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처음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이 일제 점검도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점검 결과를 봐서 이제 완화를 하더라도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1,600여 명의 청년 창업농을 지원합니다. 영농 정착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합니다. 예산은 국비 70%, 도비와 시군비 30%로 사업 지침과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각 시군에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과 교육, 관리 등의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돈은 거기에 아직까지 의무조항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그 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갖고 직접 실태 이행 실태 점검은 안 나가지고 그거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어갖고 지침에 저희들이나 농림부가 직접 그 이행점검 상황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청년 창업농과 대면하는 지자체는 문의사항은 많지만 즉각 대응이 어려워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바로바로 잘 내려오는 편입니다. 저희한테 방향 그렇지. 청년들은 이제 시군에 물어보고 싶어도 시군에도 이제 지침상 내용밖에 설명 못 해주고 자세한 건 다시 물어봐서 알려주고 이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1,200여 명을 선발해 지원했습니다. 2년 차인 올해는 1,600명을 선발했습니다. 관리 중심의 행정으로 청년 창업농들이 더 불편해하고 있는 현실. 영농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사업 취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농지 불법 사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에서 장사를 하거나 단순히 물건을 쌓아 놓을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요. 김신혜 기자의 보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하회마을.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이 아닌 전동차를 빌려주는 영업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농지의 용도를 바꾸지 않고 장사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영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누가 그래요? 모르셨어요? 몰랐는데요? 근데 2017년에 이거 걸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 벌금 다 냈는데 왜요? 벌금 내고 그냥 영업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거듭되는 질문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기자들하고 얘기하면 지겨우니까 가리서 같아요. 또 다른 곳입니다. 제 주변으로 건축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붕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에 물건을 쌓아둘 때에도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곳은 허가 없이 쌓아둬서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본인 이 건설 자재를 둘 데가 없으셔서 이제 농지에 잠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안동시가 적발한 건수는 모두 30여 건. 대부분 주변 민원과 1년에 한 번 하루 동안 시행하는 시군 교차 점검으로 단속한 결과입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단속 인원이 적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농지 전용 제도를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런 농지 전용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속과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데다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실제 농지 위 불법 사례는 더 많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쓰레기 산의 실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경입니다.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의회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시 의회는 지난 4월 26일 신기동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승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문경시의 승인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신기동 주민 역시 사업 승인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7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면 또 한번 재고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산업 폐기물입니다. 단 한 치의 땅도 양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신기동 쌍용 양의 뒤편 야산 14,900제곱미터에 하루 약 1,000톤을 처리하는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며 문경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1km 주변에 분진, 소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연탄 레미콘 공장,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 매립장 등 10곳 이상이 있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사업 신청 업체도 난감해합니다. 사업체든 일반 가정이든 어딘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누군가는 소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돼 폐기물 처리가 되고 현재 문경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보내 사업 승인 여부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경시는 지난 2016년 이후 6건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모두 불허해 일부는 행정소송 중입니다. 갈 곳을 잃은 폐기물 최종 처리. 문경시는 사업 승인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주시의 택시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민과 택시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시민소통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경주시의 택시요금 체계는 시내 가장 중심지인 신한은행을 기점으로 반경 4km를 벗어나면 전체 요금에 대해 할증 요율이 붙고 자정 이후 야간에도 할증이 적용되는 복합할증 제도입니다. 이 복합할증 때문에 택시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리 뭐 이제 신경주역에서 하이커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한 28,000, 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서울에서 격주까지 오는데 뭐 3만 얼마인데 경주 안에서 경주로 가는 데가 이렇게 많이 비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리상으로 비슷한데도 행정 단위가 달라 할증 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영광동은 아무것도 없이 4km 넘는데도 할증 안 받고 우리는 왜 받아요? 경주시? 왜 그렇죠?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업계에만 일방적인 손해와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가는데 40분, 50분 걸려가지고 손님 한 분 태우고 나오면은 2,800원짜리가 거의 수록합니다. 그러면 12시간 해봐야 하루에 돈 7만 원, 8만 원 벌어가지고 기름값 3만 원, 4만 원 빼고 하면 실제로 없습니다. 할증 시간은 일반 노동자들은 학교에 일을 하시면 8시간 이후에 1.5, 2.0을 받죠. 우리는 그런 거 받은 바가 없습니다. 상호 토론이 이어지면서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택시 영수증을 보여주면 사적지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복합 할증 구간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소와 같이 출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휴무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쉴 수 없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휴무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16개 구군의 공무원들은 올해 근로자의 날 휴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구군청 소속 전체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당일 최대 절반의 인력이 쉬고 민원 업무 처리 등으로 출근하는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 내 휴무를 사용합니다. 직원들도 사기도 좀 진작하고 또 이렇게 또 휴식을 좀 함으로써 또 생산이 너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특별 휴가를 주민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영도구와 동구를 비롯한 7개 구군에서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됐는데 1년 만에 16개 구군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같이 일하는 똑같은 직원들인데 왜 어느 군은 하루 휴무를 주고 어느 군은 일을 해야 되느냐. 특별휴가 조례를 개정하자. 그래서 다 개정을 했고요. 중구가 좀 개정이 늦었지만 조례 개정이 없어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16개 구군 전체가.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중 올해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한 곳은 120곳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집계가 마무리되며 이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재민 주택 복구의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지와 정부 지원 기준이 없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임야 피해 규모는 1,757헥타르, 주택과 도로 등 시설물은 총 4,773개소가 불에 탔습니다. 또 고성과 속초 등 4개 시군에서 560여 세대, 1,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지역 곳곳에서 철거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도 시작됩니다. 최대 쟁점은 주택 복구비의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 수 있을지와 아직 정부 지원 기준이 없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입니다.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끔
근로자들이 다시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건물을 다시 좀 지어주고 장비를 좀 사줘야 돼요. 강원도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업계를 복구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 등 공격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남아라든가 또 일본, 중국 다방면에 걸쳐서 팸투어라든가 또 현재 나가서 우리 강원도 관광을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피해 복구에 기존 선례를 뛰어넘는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그다음에 농업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번 일에 우선 그분들이 빨리 회복해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으로 전국이 급속히 경색되면서 정부 추경안 처리가 난항에 빠져 피해 복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 복구가 시작됩니다. 강원도가 도내 피해민들을 위해 제안한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심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산림청이 대형 산불의 대부분 원인은 사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산객이나 성묘객, 등산객의 실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농산물 폐기물, 쓰레기와 논두렁 소각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산을 이용하거나 산과 인접해 있는 사람들의 의식 개선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 축구장 면적 28배에 해당하는 산림 20여 헥타르를 태우고 이틀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의 원인과 실화자를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지만 당시 주민들은 외지인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지난 4일 발생했던 고성 속초 산불에 대해 고성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산불은 전형적인 인재라며 책임은 한전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올해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1건의 원인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 대책 기간인 요즘에도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 부산물을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태우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밭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자칫 돌풍이라도 불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41건 중에 7건의 소각 산불을 단속해서 저희가 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부분 지역이 지금 그 영농철을 맞은 영서지방, 즉 평창, 태백, 영월 쪽에서 지금 단속이 돼서 그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영농 준비를 위한 소각이나 입산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는 것 등 산불 예방 중요성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인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산림과 인접한 마을에 집중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산불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연령별, 지역별 수준에 맞는 산불 예방 교육을 어떻게 펼칠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2019 전국 지도자 대회가 30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맞아 소비자교육중앙회 16개 시도지부, 231개 시군 구지회 회장단과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는 전국 지부의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시상과 대회사, 축사에 이어 스마트한 소비생활과 소비자법의 다양한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도자 대회는 1974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45회를 맞이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연령별 경제력에 따른 디지털 격차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A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A형 간염에 걸린 환자는 3,5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A형 간염은 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음식 등을 통해 걸리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은 익혀 먹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A형 간염 항체가 없을 확률이 높은 30, 40대의 경우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회가 2019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207명의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우수대학 재학 성적 우수 장학금 외 9종의 장학금은 3억 8,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부모가 1년 이상 청송에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부터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500만 원을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 겸 장학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참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공공기관 직무체험은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중 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만 29세 미만의 경북도 내 대학생이거나 타시도 대학생이더라도 부모 또는 신청자 본인이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족 구성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예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합니다. 교육이 필요한 단체는 예방교육 통합 사이트로 신청하면 그 장소로 전문 강사가 파견됩니다. 대구 지역 가정폭력 건수는 2016년 2,662건에서 지난해 1,709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천의 대중교통 관문인 영천역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됩니다. 영천시는 상습적인 교통난 해소와 도로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도로를 확장합니다. 2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이번 공사는 우선 영천역에서 금노사거리까지 520m 구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고 금노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까지 400m 구간은 오는 2021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는 5월 말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만 40세에서 64세 이하 중장년층 1인 가구 2만여 세대입니다. 수성구는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에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수성구는 고독사가 염려되는 1인 가구를 찾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최초로 고독사 예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대구시가 도심에 살고 있는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에는 신천과 금호강, 동화천 등의 수달 24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0마리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구시는 수달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달 이동 통로를 만들고 도로 주변에 로드킬 방지용 반사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수달의 개체수 변화와 행동 생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 광역철도 건설이 본격화되고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 기공식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계기로 해서 동대구와 서대구가 양축으로 경제 성장을 균형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갈 계획인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는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서대구역 고속철도역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 그리고
대구 서남권 교통 허브로 본격 육성을 하겠다.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그 대구에 보면 열차가 서는 역이 대구역 동대구역이 있습니다. 네. 이 동대구역에만 지금 KTX가 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서부 지역 쪽은 경제적으로도 물류적으로도 좀 낙후돼 있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네. 지난 18일에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공사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하겠다. 2021년 3월 완공을 밝혔습니다. 네. 이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와 경북 지역 상생 공약이었거든요. 대구권의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이 대구 산업선 철도가 확정이 됐거든요. 네. 이 서대구 역사와 달성을 잇는 이 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고 또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 달빛 내륙철도 이 시점이 되는 역사입니다. 네. 서대구 역사가 이 총 사업비가 703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대구시가 500억 원을 부담을 하고 네. 또 광역철도 203억 원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금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대구 역사를 대구시의 상징인 독수리 모양으로 짓겠다. 그래서 이 대구의 랜드마크, 새로운 랜드마크로 좀 급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서대구 고속철도의 건설 사업이 사실 대구시의 수건 사업이죠. 그래서 더 기대가 클 텐데 착공까지의 과정 또 의미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서대구 고속철도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구역이 좀 포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기능을 조금 분산하자는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거고 네. 서남부권에 보면은 이제 그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고 또 이제 그 산업단지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산업단지를 좀 활성화하자, 물류를 좀 활대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2013년부터 정부에 건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방안이 당연히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기본 설계나 이제 그런 것들이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됐고 2002월 말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고 3월에 착공해서 4월 18일에 기공식을 갖게 된 겁니다. 네. 예타조사 면제 대상으로 또 확정이 됐던 대구 산업선 철도가 서대구역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1, 2호선과 연계가 될 예정이고 또 서남부권의 산업단지와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게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또 대구와 광주 간의 어떤 달빛 내륙철도 또 건설 사업도 연계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대구 경북에 통합 신공항이 건설 예정지가 또 생기면은 네. 공항철도 역시 또 차질 없이 또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구역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래서 서남부권의 교통 허브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편도로 SRT가 10회, KTX가 11회 정차하고 대구권 광역철도는 편도로만 61번 운행될 예정인데요. 향후 대구 산업선 철도까지 개통되면 편도 횟수가 8번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개통되면 140만 서대구 지역 주민들 철도 이용이 당연히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대구의 85%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에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에 서대구 석세권 개발까지 본격화되면 지역 개발이 좀 더 확대가 될 것이고 대구의 이제 동서 축으로 봤을 때 서부권의 어떤 발전이 균형 발전으로 좀 되는 그런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 뭐 대구라는 그 도시 규모에 비해서 그동안 이 철도를 이용하기 조금 편리한 구조는 아니었었던 부분이 있죠. 이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낙후한 대구 서남부권의 도심 환경을 되살려줄 그런 거점 앵커 시설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역세권 개발이나 철도 건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진행이 순조로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염려스러운데 재원 확보에 어떤 무리가 없을까요? 네, 일단 이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도 대구시는 당초 책정했던 예산보다 확대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대구 11호 충당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 서대구 역사 공사 자체에는 이 재원 확보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인데요. 이 서대구 역사가 들어서는 이 주변이 아무래도 이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고 네. 또 이 섬유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 산업단지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염색공단이 들어서 있거든요. 악취와 공해 문제가 이 서부권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 서대구 역사 활성화의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 하폐수 처리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악취 문제도 이 서대구 역사 활성화의 또 쟁점이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대구시는 서대구역 개발에 맞춰서 인근 하폐수 처리장 3곳을 통합해서 지상이 아닌 지하화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서대구 산단 재정비 사업도 2024년까지 1,706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또 남는 이 과제가 있는데 지난해 5월 이 서대구 역세권 주변 연계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지난해 말쯤에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이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초보다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추가 용역을 맡겨서 늦은 것뿐이지 크게 문제는 없다. 올해 5월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테니 서대구 역사 인근 개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네. 그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첫 삽을 뜨긴 떴지만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은 기본 구상 또 개발 그 방안 도출도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민간 투자 자체가 조금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지 좀 뛰어드는 사업자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으로 교통 영향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대구시가 서대구 역사 진출입로 인근 부지 매입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역사 완공 후에는 교통 대란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로 영역 결과 발표를 예정을 했었는데 이걸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로 미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 당초 구상했던 게 그 해당 용역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역사 주변에 어떤 말씀하셨듯이 달서천 하수 처리장과 염색 폐수 처리장을 지하화하고 그리고 지상부에는 복합 환승센터와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했는데 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민간 투자 사업의 어떤 현실성이 좀 다소 떨어진다. 그리고 세부적인 주변 교통 대책도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지적 때문에 결과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서대구 역사권 개발 사업에 좀 흥미를 보이는 민간 투자자가 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용역의 결과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대구시가 지난 2월이죠.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 민간 투자 공모 사업 로드맵 명칭이 참 기네요. 이 용역을 또 새로 발주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앞서 이 백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 투자 사업에 크게 흥미를 보이고 있는 네. 기업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 서대구 역사 인근 활성화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개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있지만 이 사업의 공공성과 발전 가능성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가로 발주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의 매력을 느끼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도록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개발하려는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구시가 이현 상거리와 서대구 역 사이에 조성하려던 교통광장 구상에도 좀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해당 부지 대부분을 시가 아직까지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대구역을 조성하면서 진출입로를 연결하고 교통광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 구상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부지가 워낙 넓고 보상비가 크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이 순조롭지 않게 되면
결국 이 시가 이 부분을 다 매입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5월에서 6월쯤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민간 투자 기업이 관심을 보일지를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전문가들은 서대구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뭐 다양한 기능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죠.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이 서대구역 고속철도역이 어떻게 조성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전문가들 입장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서대구역처럼 서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잇는 어떤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통공학적은 물론이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전국 대중교통 연계 환승체계 구축 및 시설 확충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교통 허브를 활용해서 교통수단 간의 어떤 체계적인 연계를 이뤄내는 것은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또 편리해진 대중교통수단이 지금까지 자가용으로 통근하던 이들에게 새로운 수요로 어떤 흡수가 되면서 이용객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서대구역은 지금까지 동대구역에 정차하던 고속철도 노선을 한 20% 정도 가져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생길 미래의 노선 상당수가 서대구역을 기점으로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서대구역이 단순한 철도역을 넘어서 시민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앵커 시설, 중심 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네. 산업단지와 합폐수 처리장 등 기존의 거주 여건을 해치는 시설이 많아서 낙후 지역이라는 어떤 오명을 썼던 게 서부권 주민들의 어떤 한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그런 도심 환경을 좀 되살려줄 시설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도심 노후 산업단지의 어떤 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 주변에는 어떤 악취와 공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서 미연원이 좀 잦은 상황인데요. 네. 서대구 산업단지와 염색 3단 등이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공단이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철도 2호선의 역사와의 또 접근성이 좀 나아지면서 소규모 제조업 위주에서 지금 현재는 IT 관련 벤처기업이 밀집한 곳으로 탈바꿈했다.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수단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좀 잘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를 했고요. 또 다른 지적도 있는데 대구시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떤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공공기능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출퇴근 승객을 위해서 역사 안에 대규모 환승 주차장을 짓거나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출근을 하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떤 보육시설을 입주시키는 방식 등인데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아시다시피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 측의 주장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해서 수익성에만 좀 치중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공공기능을 좀 더 활성화해서 네. 어떤 동대구역과는 차별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교통시설을 넘어서 하나의 어떤 생활시설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의 삶에 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가 느껴집니다. 자, 이번 그 서대구 역사 착공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있겠지만 대구, 구미, 경산 등 이 대구의 광역권을 연결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죠.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고속철도가 서는 역이기도 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의 광역망을 철도로 연결하는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2020년에 구미 사곡역이 완공될 예정이고요. 네. 2021년쯤이 되면 서대구역이 완공되고 칠곡군에 있는 북삼역이 새롭게 또 문을 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곡과 북삼이 칠곡과 구미 공단부터 해서 서대구 산단까지 이 산업단지를 잇는 철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023년쯤이면 대구 광역권 전반을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네.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미에서 대구 경산까지 있는 이 대구 광역권 철도의 잡음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대구권 광역철도의 경우 철도를 새로 깔지 않고 이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구간 개통으로 여유가 생긴 기존 경부선을 다시 쓰려고 한다. 이런 이 잡음도 조금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인데 광역권 철도망이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역사가 개통을 하고 또
원대역 등 이 대구 내에서도 중간중간에 이어줄 수 있는 역사가 개통을 하게 된다면 네. 대구 서남부권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경북 지역 주민들까지 한대 경제권이 묶이게 되는 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퇴근 시간도 아무래도 단축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대구 광역권 철도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다른 지역에 연결된 광역권 철도를 좀 예시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0년에 개통했던 서울과 강원도 춘천 간의 경춘선 네. 전철이 1년 만에 이 춘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춘천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인구를 유출하게 됐다는 우려도 남아 있어서 역으로는 예. 또 그런 부작용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교통이 편리해지고 뭐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는 인구 유출을 또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가장 좀 크게 기대하는 네. 부분이 아마 인구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구에는 그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몇 년 새 계속 늘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250만 명 선까지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광역철도가 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이 좀 단축되기 때문에 대구 인접 지역인 구미나 경산 등지에 있는 직장인들이 어떤 그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경북도 역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대구시에 위치한 공장 이전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 관광객의 증가를 또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 파급 효과가 또 경북의 어떤 농산물 이런 것들의 좀 개발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천과 영천, 청도 지역에 또 증가점적인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들이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좀 다소 줄어든다는 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고속철도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을 그렇습니다.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네. 뭔가 좀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지금 한 뿌리로 상생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현실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네.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대구와 경북도 같은 경우에도 행정 차원에서 뭐 좀 더 큰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각종 문화, 공공, 문화, 체육 시설을 좀 공유하고 중복 투자를 좀 막아가지고 남는 재원으로는 뭔가 좀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개발해서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삼는 등 어떤 그런 종잣돈을 좀 마련할 기회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각종 님비 시설이나 혐오 시설의 배치를 좀 사전에 협의해서 상수원 등 공동 도시의 기반 시설이 또 함께 협조하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 서대구는 대구시는 서대구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서대구 역세권 개발도 조기에 추진을 해서 대구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재원을 마련하고 또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2021년 대구의 철도 양대 허브 시대 개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분산에 따른 효율성이 악화될지는 앞으로 쭉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기온도 활동하기에 좋은 수준인데요. 5월의 첫날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1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늘에 점점 구름이 많이 지나다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들어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산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은 오후에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살짝 지난 후에 당분간은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도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낮에 초여름처럼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이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물결이 강한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나 운동하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세차 지수는 높지 않으니까요. 급하지 않으면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